아버지, 설마 가족을 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이면 뭐하냐?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 진호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퇴직금 가로채는 게 상황이야. 아침 7시 정진호는 늘 그렇듯 눈을 뜹니다. 72세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만큼은 40년 공직 생활의 습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작은 원룸 전셋집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아내 영숙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옮겨온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진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이불을 개벼요. 무릎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죠.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진호는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아, 진호 씨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동네 할머니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40년간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 출신답게 진호는 동네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죠. 전통시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줍니다. 진호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응, 혼자 먹을 거 조금만 살게.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고등어 한 마리를 골라듭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장보기는 늘 소소하고 간단합니다. 아, 그런데 진호 형님 손자 준서 어떻게 지내요?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시던데. 청가물 가게 아주머니가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진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 준서 말이야, 정말 똑똑해요. 영어는 물론이고 수학도 잘하고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손자 준서는 정말로 진호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거리였죠. 아들 정민과 며느리 수진이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탓에 준서를 자주 맡아봤고 그 덕분에 할아버지와 손자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볼까 싶었죠. 문방구든 편의점이든 소일거리 삼아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난다고 여겼거든요. 집에 도착해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진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들 정민의 결혼식 사진, 손자 준서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외로움이 스며들 때마다 이 사진들이 위로가 되어줍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서 진호는 동네 정자에 나가 친구들과 장기를 둡니다. 진호야, 요즘 손자 자랑이 끝이 없네. 친구 덕규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준서만큼 똑똑한 애가 또 있겠어? 영어는 영화로 배운다니까. 요즘 애들은 정말 다르더라고. 진호는 준서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준서가 영어 단어를 물어보면 사전을 찾아가며 같이 공부했던 일들. 비록 자신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손자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혼자 저녁을 먹고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재방송을 시청합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손자 준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진호는 내일도 시장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준서가 놀러 오면 맛있는 것을 해줄 생각에 미소를 짓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바로 정진호의 노후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 진호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끓이며 혼자만의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던 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아들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와. 저녁은 먹었니? 진호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맞이했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민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차를 끓여주며 기다렸죠.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편하게 말해봐. 준서 교육 문제인데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괜찮은 중학교 정보를 얻었어요. 조기 유학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준서도 너무 좋아해요. 진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유학이라. 그게 꼭 필요한 일이야? 아버지, 요즘 영어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놓치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준서 실력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민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진호는 속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자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아쉽고 무엇보다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지 않니? 수진이는 뭐라고 하던? 수진이도 찬성이에요. 다만 정민이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용 문제가 좀 있어요. 처음 정착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진호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일부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진호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직금은 정말 말 그대로 진호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의료비며 장례비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금 남은 퇴직금이 노후 생활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그 돈으로 손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달라니 얼마나 필요한데?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 정착비만 3천만 원 정도요. 학비며 생활비는 저희가 계속 보낼 테니까요. 정민의 대답에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퇴직금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거든요. 진호는 손자 준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눈빛. 정말 준서에게 좋은 기회라면 할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준서가 정말 가고 싶어 한다고? 네, 아버지. 준서가 직접 미국 학교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정민의 말에 진호는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준서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는 없지. 정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진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서가 진심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희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당연하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진호는 은화에 가서 퇴직금 일부를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손자의 미래를 생각하니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이 봉투를 받을 때 수진도 함께 왔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괜찮다. 가족인데 뭐. 준서만 잘 다녀오면 돼. 그날 밤 진호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자 준서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돈을 건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준서의 출국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손자가 언제쯤 떠날지 궁금해했죠. 처음에는 비자 준비나 서류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진호는 동네 정자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손자 유학 언제 보내? 친구 덕규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어. 비자가 좀 복잡한 모양이야.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진호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준서를 만났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문방구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준서야. 진호가 반갑게 부르자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웬일로 여기 계세요? 장 보러 나왔지. 준서야, 유학 준비는 잘 되어 가니? 진호가 물어보자 준서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유학 언제 가요? 아빠가 곧 간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준서의 순수한 질문에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응? 아직 비자가 안 나온 모양이구나. 그런 거 시간이 좀 걸린다더라. 진호는 애써 평상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 그날 저녁 진호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준서 유학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아,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비자 서류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대충 언제쯤은 알 수 있지 않니? 진호가 다시 물어보자 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래, 알겠다. 준서한테도 미리 말해둬라.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에 여유가 없었고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는 오후에 동네 산책을 하다가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차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산 외제차였는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진호는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수진은 진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급히 창문을 올리고는 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빠져나갔죠.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차가 새 차 같은데. 진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유학 준비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새 차를 사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할부로 산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말 준서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해요.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준서는 소파에 누워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준서야, 유학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날 텐데. 기대되지 않니? 할아버지, 정말 언제 가요? 엄마 아빠는 곧 간다고만 하고 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줘요. 준서의 말에 진호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도 답답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물어볼게. 진호는 준서를 달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준서가 언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 정민이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다시 정민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만 요즘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진호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피하듯이 행동할 이유가 있을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며칠이 더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정민 부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이제 확실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목요일 저녁, 진호는 오랜 친구 덕규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뒷산 정자에서 막걸리 한 병을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덕규가 안주를 집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럭저럭 살지 뭐. 그런데 손자 유학 문제로 좀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진호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속에 있던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유학? 준서 말이야? 언제 보내는데? 그게 말이야. 진호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덕규에게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 벌써 2달이 넘었는데도 출국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일, 며느리가 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까지. 덕규는 진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진호야, 그거 좀 이상한데? 요즘 유학 비자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혹시 내가 아는 보험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 유학보험이니 뭐니 많이 든다며? 덕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동네 보험 설계사 김 씨가 있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진호야, 혹시 정민이네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무슨 뜻이야? 진호가 반문하자 덕규는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얘기하던데 정민이네가 최근에 사모펀드 투자하고 외제차도 샀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현금으로. 진호는 막걸리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사모펀드 투자? 응, 김 설계사 말로는 꽤 큰 금액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외제차도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샀다고 하더라. 그 순간 진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학 준비로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아들이 사모펀드 투자를 하고 외제차를 현금으로 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덕규야, 그 말이 확실한 거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설계사가 직접 담당한 건 아니지만 업계가 좁다 보니까 소문이 도는 거지. 근데 왜 그래? 뭔가 이상해. 진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달간 느꼈던 이상한 기분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듯 행동했던 것, 준서가 언제 출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것, 정민이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못했던 것. 혹시 진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유학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닐까? 덕규도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호야, 설마 그런 일이. 아들이 아버지를. 덕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진호는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죠.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정민이 예전에 며느리가 올려두고 갔던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보험 서류, 그리고 몇 개의 봉투들. 진호는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서는 준서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죠. 유학준비생 건강검진서라고 적힌 서류였는데 날짜를 보니 진호가 돈을 준 날짜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건강검진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의사 서명이 이상하고 병원 도장도 흐릿했거든요. 진호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서였는데 계약 날짜가 자신이 돈을 준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그것도 고급 외제차 계약서였죠. 진호는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유학 계획은 없었고 자신의 퇴직금을 속여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할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훔쳐간 것이죠. 세 번째 봉투에서는 투자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계약서, 주식거래 내역서 등 모든 것이 진호가 돈을 준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진호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몰려왔죠. 40년간 성실히 살아온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에게 이렇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본 것들이 사실인지,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속인 것인지. 진호는 외출복을 갈아입고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지하 주차장에 새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타고 다니던 바로 그 차였죠. 진호는 차를 한참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현실이었습니다. 유학 준비로 돈이 부족하다던 사람들이 이런 비싼 차를 샀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아들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15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수진아. 진호 아버지. 잠시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민이 있니? 진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거실에 있어요.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정민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진호가 놀란 것은 정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구들이었죠. 커다란 대형 텔레비전,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비싸 보이는 오디오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정민이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쪽을 보니 새로 설치한 식기세척기와 고급 와인잔들이 보였죠. 이게 다 뭐야? 진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이것들요? 할부로 조금씩. 정민이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진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민아. 진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유학 준비냐?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다 오해세요. 정민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오해? 진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준서는 언제 유학 가는 거냐?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정민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수진이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해예요. 유학은 그만해. 진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한 것도 오해고 외제차 산 것도 오해냐? 정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 안방에서 준서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준서는 반갑게 달려왔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왜 다들 이상해요? 진호는 손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이용해서 할아버지를 속인 것이었거든요. 준서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준서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서야, 미국 유학 가고 싶어? 진호가 물어보자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나 유학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싫고 할아버지랑 떨어져 사는 것도 싫어요. 그럼 왜 가고 싶다고 했지? 엄마 아빠가 가고 싶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준서의 말에 진호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상황? 진호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퇴직금 가로채는 게 상황이야? 아버지. 정민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진호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손자 교육을 위해서 내 노후 자금을 내놓았어. 그런데 너희는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사고 투자를 했지. 진호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는 이제 가야겠다. 너는 잘못이 없으니까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준서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진호는 정민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다. 정민이 더 매달리려고 했지만 진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진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믿고 살았던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호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거든요.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현관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니.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진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죠.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허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수가, 진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가 그리웠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일어났더라도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진호는 저도 모르게 책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맨 위쪽 선반에는 아내 영숙의 유품함이 있었죠.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아내의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유품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열어보니 아내가 즐겨 입던 스카프, 반지,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아내가 생전에 일기장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죠. 진호는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내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중간중간 가족에 대한 걱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정민에 대한 내용이 많았죠. 정민이가 요즘 돈 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진호는 아들이라고 무조건 믿지만 나는 좀 걱정이 된다. 아내가 죽기 2년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때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넘겨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다.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 진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내가 죽기 1년 전의 일기였습니다. 진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정민의 본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믿기만 했습니다. 더 읽어보니 아내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없어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 하지만 정민이한테는 조심해. 너무 많이 주지 마. 당신이 없으면 이 아이는 당신 돈도 몰라봐. 나는 정민이를 사랑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그 글을 읽는 순간 진호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혼자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내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영수가 미안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진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진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현실을 봐야 했고 정민이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복지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노인 전담 상담사와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에게는 무료 변호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오후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진호는 자신이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허위 서류들, 자동차 구입 계약서, 투자 관련 서류들까지.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위 목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명확하거든요.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런데 상대가 제 아들인데요. 진호가 망설이며 말하자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마음이 쓰이시겠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현실을 봐야 해라는 아내의 마지막 당부가 다시 한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내가 옳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였죠.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며칠간 괴로워했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진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내 말대로 할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진호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지 일주일 후 진호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가 담당 형사는 진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어르신, 이런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진호의 손은 떨렸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자신의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현실을 봐야 해.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발하시는 거죠? 형사가 확인하자 진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허위 목적으로 돈을 편취했으니까 사기죄에 해당하죠. 변호사가 옆에서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정민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진호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저를 고발하신 거예요? 그래. 진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은 꼭 갚을게요. 정민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진호는 단호했습니다. 늦었다. 가족이면 뭐하냐?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진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노후 자금을 훔쳐가나?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주 금요일 정민과 수지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호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허위 서류, 자동차 구입 계약서, 투자 내역서까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호 씨가 아들을 고발했다더라. 세상에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진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에서 만난 덕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진호야, 괜찮아? 많이 힘들지? 힘들기야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 영숙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결정을 했을 거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퇴직금 환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진호는 돈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민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혼자 진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은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진호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서 생각해서라도. 준서?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서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했겠니? 순수한 아이를 이용해서 할아버지를 속인 게 준서를 생각한 거야?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잘못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럼 앞으로 준서는 잘못이 없어.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준서를 어떻게 키우는지 지켜볼 거야. 한 달 후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진호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민 부부는 이미 투자한 돈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퇴직금을 완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르신,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절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호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고발하다니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서는 진호의 편이 되었죠. 진호 씨가 옳게 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봐줄 수는 없지. 어느 날 저녁 진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옳았어. 현실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맞았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진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진호는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누가 올지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손자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죠. 준서야, 어떻게 혼자 왔니? 진호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와. 진호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준서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왔죠. 거실 소파에 앉은 준서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따뜻한 차를 끓여서 손자 앞에 놓아주었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니? 진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준서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진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겠니? 하지만 유학 간다고 거짓말한 것도 저고.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잖니.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진호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미국 가기 싫었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랑 떨어져 사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 말에 진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니? 진호가 물어보자 준서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공부할래요. 근데 한국에서 하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 곁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진호는 손자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거든요. 물론이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진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죠?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할아버지를 속였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 지난 일이야. 할아버지는 화가 안 나세요? 화가 나지 않을 리 없지. 하지만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잖니. 진호는 손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되었어. 진짜 소중한 것이 뭐예요? 준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진심이야. 진호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준서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랑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럼 준서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진호의 대답에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준서의 다짐에 진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의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호는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식사였죠. 준서는 할아버지가 해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준서가 물어보자 진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는 언제나 준서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준서가 집으로 돌아간 후 진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완전히 되찾지 못했지만 손자의 진심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인지는 분명했죠. 그날 밤 진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준서가 찾아왔어. 진짜 마음으로.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었을까?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속이고 속이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혼자서도 웃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서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소소하지만 진짜 행복한 일들이었죠. 72세 정진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진짜 어른의 삶이었습니다.